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6년 3월 9일 아침 9시 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상가 지하에 위치한 한 PC방에 케냐인 보실의 마이클 모누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9시 반이면 굉장히 이른 오전이잖아요. PC방 한가했고요. 앉을 자리 차고 넘쳤죠. 하지만 모누비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한참 어슬렁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잠시 후 모누비가 PC방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당시 거기 있던 사람은 37살의 업주 김씨였어요. 모누비가 그에게 서툰 한국말로 물었죠.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사실 화장실은요, 이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묻지 않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게 표시도 잘 되어 있었고요. 네, 업주 김씨는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서 잘 못 찾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카운터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를 화장실 안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그렇게 다 해주고 김씨가 돌아서려던 찰나 갑자기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어요. 모누비가 벼랑간 얼굴을 마구 폭행하는 겁니다. 그는 유독 김씨의 얼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씨의 목까지 졸랐죠? 그래서 막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이전에 얼굴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김씨의 몸이 힘없이 죽들어졌고 곧이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범인 모누비. 그런데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홀로 다시 PC방 카운터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화장실 쪽으로 돌아갔죠? 그가 쥐고 있던 건 끓는 물이 담겨있던 주전자입니다. 모누비가 이 펄펄 끓는 물을 쓰러져 있는 김씨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은 거예요. 자, 김씨 얼굴이 막 벌겋게 익어서 처참해졌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무슨 이전에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근데 모누비가 멈추지 않고 또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쇠로 된 수저를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김씨의 입을 마구 쑤시기 시작해요. 입 안에서 막 피가 차오르죠. 근데 이걸 보고 나서야 모누비가 안심하는 듯합니다. 김씨가 정말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잠시 후 모누비는 여유롭게 카운터로 돌아가서 김씨의 지갑을 열고 돈을 훔칩니다. 네, 이 끔찍한 살인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김씨를 살해하고 뜨거운 물을 붓고 수저로 거의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결과 그가 훔쳐간 돈은 18만 4천 원. 그런데요, 모누비가 돈을 이렇게 챙겼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PC방에 머물렀죠. 그는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PC방을 천천히 돌아다니다가 모누비 눈에 들어온 건 막 게임을 열중하고 있던 21살의 남성 박씨. 그에게 접근해서 또다시 어눌한 말투로 물어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이걸 들은 박씨 또한 외국인이라서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그와 함께 화장실로 향했죠? 근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안내해주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이 나를 어떻게든 화장실로 데려가려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씨가 잠깐 머뭇거리는데 이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모누비가 돌변했죠. 그의 멱살을 잡아채요. 막 잡는데 이때 박씨도 이 손에서 뭔가 피비린내가 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닌데? 뭔가 이전에 이미 다른 일을 저질렀고 내가 그 다음 타겟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박씨가 순간적으로 큰 소리로 외쳐요. 거기요! 저기 모자 쓰신 분! 안경 쓰신 분! 저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박씨가 이 손님들한테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칭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 덕에 사람들이 곧장 상황을 알아챘고 다들 막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번에 모누비가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No friend, it's okay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멈칫했어요. 아니 뭐야 지금? 하면서 막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누비는 박 씨를 끌고 PC방 밖으로 나가고 말았죠. 그는 박 씨의 휴대폰을 뺏고자 했습니다. 박 씨가 난 휴대폰 없다 하면서 막 잡아뗐지만 모누비가 이렇게 말해요. I will kill you. 험악한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결국 박 씨는 휴대폰과 겉옷까지 넘겨주는데, 자 그럼 모누비가 지금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즉각 박 씨 얼굴을 3번 때린 후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한편 범인이 떠나간 후에 박 씨는 빨리 다시 PC방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손님의 휴대폰을 빌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워낙 인상착의가 지금 확실하고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대학가에서 모누비가 검거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당신 체포합니다! 라고 막 제압을 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신이야! 물러가라 이 사탄들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경찰서로 끌려갔죠? 근데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막 유리를 깨면서 난동 부리고 옷까지 벗어 던집니다. 괴성 지르고 또 기괴한 몸동작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상해요. 막상 경찰이 이제 딱 앉아서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자 입을 딱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자, 외국인이기 때문에 광주 북부경찰서 측은 일단 케냐 대사관에 도움을 청했어요. 이게 예민한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머지않아 대사관 직원이 모누비를 찾아왔죠. 그리고 이 직원 또한 모누비가 막 기괴한 난동 부리는 거 목격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좀 무서워서 면담을 할 수 없다. 거부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좀 자국민인데 좀 무책임하죠. 어쨌든 경찰은 대사관의 도움을 못 받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게 되죠. 일단 이 모누비라는 사람은요, 지난 2015년 7월에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게 오려면 3개월의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비자가 만료되기 전인 8월 25일, 종교적,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걸 통과하기까지는 서류를 심사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죠. 그동안 모누비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어요. 아니 근데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이 녹록치 않죠. 근데 그는 난민 신청 이거 포기하겠다 싶었고 다시 본국인 케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범행 하루 전인 3월 8일 그 살고 있던 월세방의 보증금 75만 원을 돌려받게 돼요. 이후 그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나는 케냐 사람인데 나 케냐로 돌아가고 싶다 라면서 강제 추방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외국인일 경우에 이렇게 불법 체류인 상황을 밝히게 되면 강제 추방 당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모누비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현재 비자가 만료되긴 했어도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기다리던 심사 중인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강제 추방이 안 되는 걸 알았고 그렇다면 공짜로 케냐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모누비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은 방법은 그냥 자기가 돈 벌어서 항공권을 구매해야 돼요. 근데 당시 모누비 수중에 있던 돈은 75만 원이었죠.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돈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가 끝내 무시무시한 결론에 도달해요. 살인해서 돈 훔치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PC방 들어가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항공권을 사서 케냐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 피해자 너무 억울해요. 자, 다행히 모누비가 검거됐고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때 모누비가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내요. 자기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한 거다 라면서 항소를 제기한 거죠.
막 이렇게 하면 막 후뚜루마뚜루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당연히 재판부는 이 모누비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게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 이후에 어떤 파장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너무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등장합니다. 모누비가 난민을 신청했을 때는 2015년 8월이에요. 근데 난민법에 의하면 신청 후 6개월 내에 결과가 알려져야 돼요.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건 2016년 3월, 이미 그 6개월이 지난 상황이었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 심사 대기는 실제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물론 심사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겠죠. 동시에 이 난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공무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난민을 빨리빨리 받아주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준은 늘 엄격해야 해요. 하지만 처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 결과를 나기까지 기다리는 난민 대기자들이 국내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채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고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국내에서 관리되기란 쉽지 않죠. 모누비처럼 생활고를 겪고 또 그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구멍이 생긴 거, 이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근데 또 모누비의 경우엔요, 단순히 난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보기엔 좀 미스테리한 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범행 동기인데 이게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한 것 치고 모누비의 살인이 정말 너무 잔혹하거든요. 아니, 이미 수많은 공격을 한 사람한테 또 물을 붓는다? 수저를 쑤셔 넣는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용인할 수 없는 행각이죠. 정말 항공권 사서 케냐로 돌아가고 싶었다면 그냥 돈만 훔치면 되잖아요.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그 검거 당시에 나는 신이다, 막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긴 점도 그래요. 경찰서에서도 계속 난동 부렸고요. 그래서 정말 모누비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죠? 조사를 해보니 그에게선 그 어떠한 정신적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좋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막 사람들한테 두 번째 피해자 박 씨가 막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때 딱 돌아서 웃으면서 no friend, it's okay 막 이렇게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했죠. 사실 이후에 박 씨한테 휴대폰을 뺏은 이유도 신고할 걸 우려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요. 꽤 치밀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모누비가 혹시 단순히 항공권이 아니라 진짜 살인을 저지른 동기, 이유를 교묘히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워낙 한국 사람과는 문화적, 정서적으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외국인이다 보니 사람을 죽일 때 이런 오버킬을 해야 한다. 설마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모누비는 결국 고국행이 좌절되고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 중이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광주 PC방 살인 사건. 모누비는 이제 동정받아야 할 난민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할 흉악 범죄자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 모두를 경악하게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김성수. 지난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직원 A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검거되었죠. 그리고 현재 그는 징역 30년형을 받고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수만큼 세간의 주목을 한 번에 받았던 범죄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어째서 이 사건은 전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공포까지 유발했던 걸까요? 그게 비단 이 사건의 잔혹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단 사건 초기에 알려진 내용, 그 전말은 다음과 같았죠.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아침 7시. 김성수는 그날 강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친동생 김씨가 이미 게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김성수는 동생과 좀 떨어져 앉아서 게임을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동생의 옆자리가 비게 되자 자신이 그곳으로 자리를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씨에게 자리가 너무 더럽다 라면서 컴플레인을 걸게 되죠. 이에 A씨는 곧바로 자리를 치워주게 되는데요. 김성수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정을 본 김성수가 직원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고 표정 왜 그럽니까? 라고 시비를 걸게 되죠. 그러자 A씨 역시 아니 왜 시비를 거세요? 하고 받아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이어졌는데요. 잠시 후 자리로 돌아간 김성수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대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또 게임에 져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죠. 그리고는 곧장 A씨에게 향해서 게임에 졌으니까 요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직원 A씨는 그건 나의 권한 밖이다. 매니저와 통화를 한 후에 처리하겠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언쟁을 높이면서 날카롭게 부딪혔고요. 마침 이걸 목격한 김성수의 친동생 김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더니 알바생에게 욕을 한다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A씨 또한 카운터 앞에서 지금 손님 2명이 계속해서 나한테 욕을 하고 있다 도와달라 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아침 7시 41분입니다. 신고를 받은 발산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해당 PC방에 도착했어요. 경찰들은 김씨 형제 그리고 A씨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에 일단 좋게 화해를 하고 점주가 있을 때 해결을 하자 하면서 중지하는 듯 했습니다. 조금 후 8시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과 김성수가 함께 PC방을 나서게 되죠. 이때 경찰은 김성수에게 어디 가냐라고 물었고 그는 집에 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죠. 경찰관들이 멀어지자 김성수는 자신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등산용 칼을 챙겨서 다시 PC방으로 돌아왔고요. 그때부터 A씨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리게 되죠. 머지않아 A씨가 쓰레기를 버린 뒤에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 PC방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성수가 그를 급습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A씨가 당황했죠. 하지만 몸집이 좋았던 그는 이내 힘으로 김성수를 제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김성수의 동생 김씨가 나타났고 A씨 뒤에서 붙잡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A씨는 이 김성수를 제압하고 있던 손을 놓치게 되고 이때 김성수가 곧장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챙겨온 등산용 칼을 뽑아들더니 A씨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이때 얼굴과 목 부위를 무려 80여 차례나 찔렀습니다. A씨가 손을 뻗어서 이걸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오히려 김성수가 막 무자비하게 이 휘두르는 칼에 손으로 막다 보니까 손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죠. 아까 경찰이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처음 출동을 한 지 3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잠시 후에 PC방에 있던 또 다른 직원과 손님들의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김성수 얼마 되지 않아 현장에서 긴급하게 체포됩니다. 날벼락같이 정말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손님한테 공격을 당한 A씨. 그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현장에서 몸에 있는 피를 거의 모두 흘렸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공격이었다고 하는데요. 검거된 김성수, 범행 동기에 대해서 A씨가 불친절했고 또 자신을 모욕하는 듯한 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친절, 그리고 모욕하는 태도, 반말로 시비를 걸었다? 이건 물론 김성수의 주장이죠.
결론적으로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PC방에 있던 손님들의 증언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같이 김성수가 먼저 폭언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리가 막 더럽다면서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때 피해자 A씨는 직원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치워줬다라는 목격담도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체포된 후 김성수의 주장은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엇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A씨의 그 태도 때문에 모든 사건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심지어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더 열받는 부분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김성수의 친동생 김씨가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인터넷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현장에서 체포된 건 김성수뿐이었어요.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죠. 근데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동생은 현장을 빠져나간 겁니다. 아니 근데 분명 이 동생도 살인에 기여한 점이 있을 텐데요. 이후에 경찰은 집에 있던 동생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죠. 수사 초기에 이 동생은 나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도 이걸 믿고 어떤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이 사건의 목격자 중 한 명인 PC방 또 다른 직원이 아니 그 현장에서 동생도 있었는데 왜 걔는 잡아가지 않았냐 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을 정도예요. 일단 사망한 A씨 그를 좀 신체적으로 봤을 때 키가 190cm에 검도 단증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건장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동생 김씨가 A씨를 붙잡고 있지만 않았어도 그는 김성수에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바꿔 말하면 동생 김씨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A씨는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 초기에 동생 김씨가 공범이라는 건 사실 무근이다 라는 입장을 보였죠.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3일 뒤인 10월 17일에 JTBC가 이 현장에 있던 CCTV 일부 장면을 보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려진 전말이 드러나게 되죠. CCTV에 찍힌 모습은 이랬습니다. 1차로 출동을 했던 경찰이 이 김성수 형제와 A씨의 말다툼을 말렸어요. 그리고 현장을 떠났죠. 김성수가 곧장 집으로 가서 칼을 챙겼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동생 김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 김성수가 집에 간 사이에 동생 김씨는 경찰이 떠난 걸 확인했고 그리고 PC방 입구에서 여기저기 탐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몇 분 뒤에 A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혼자 나오는 걸 확인해요. 그러자 동생이 즉각 김성수를 찾아 급히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김씨 형제가 동시에 A씨에게 접근했고요. 그 중에 김성수가 먼저 A씨에게 달려들었죠. 이때 동생은 김성수가 A씨를 공격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를 양쪽 팔로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상황을 봤을 때 두 사람은 공범 아닌가요? 자, 이 CCTV 영상이 나갔고 논란이 거세집니다. 경찰은 기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의 CCTV 풀 영상을 공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안에는 동생이 이 형 김성수를 막 말리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칼을 쥔 그 형 손을 막 저지하게 되자 형이 이제 칼을 다른 손으로 옮겨 잡는 모습도 있었고요. 게다가 동생이 주변에 있는 목격자한테 좀 말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한 상태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찰은 동생 김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공격할 대상이 지금 여기 혼자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고 또 함께 같이 가서 그 대상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 붙잡아 줬다. 이걸 정말 무관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체포된 김성수는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김성수의 부모가 아들의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10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중증 우울증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울증 약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 당시의 여론 또한 같은 의문을 풀었고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 가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요. 얼마 후에 정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0만 동의를 돌파한 청원이 되었죠. 그만큼 당시 국민 모두가 이 잔혹한 사건의 책임을 정말 제대로 묻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성수의 범행을 동생 김씨가 도와줬다라는 사실도 인정이 되어야 할 텐데 A씨의 사망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도 빠짐없이 처벌을 받아야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당시의 범죄 분석가 표창원 교수는요, 동생 김씨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다면 오히려 무기를 들고 공격성을 띠고 있는 김성수를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죠. 하지만 그는 사실 A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상 분석 전문가는 동생 김씨가 A씨를 이렇게 붙잡은 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김성수가 살인을 할 수 있던 거다라고 의견을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 의견이 쏟아지니까 결국 경찰은 동생 김씨의 공모 혐의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죠. 그리고 2018년 11월 22일 사건 발생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검찰은 마침내 동생 김씨를 폭행 공범으로 기소합니다. 이제야 뭔가 좀 정의가 실현되는 듯해요. 하지만 A씨의 유족들은 동생 김씨가 살해 공범이 아니라 폭행 공범이다? 이렇게 기소된 거에 이의를 제기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동생 김씨가 그 형 김성수의 살인 의도를 몰랐다고 한다면 사실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혐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동생은 형이 죽일 걸 난 알고 있었다라고 자백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동생은 A씨의 사망에 대한 혐의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7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이때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검찰이 어떤 구형을 내리냐면 김성수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생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야 된다라고 구형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결심 공판이라는 건 이 재판장의 선고에 앞서서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종결하는 자리를 말하는데요. 검찰은 김성수가 어떤 망설임도 하지 않고 그냥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80차례 이상 공격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피해자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점을 들면서 이 범행의 잔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성수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들면서 이거 혹시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니냐?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말했죠.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니까요. 물론 행동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중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성수는 범죄를 계획할 정도로 정신상태가 또렷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심신미약이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듯하죠. 이렇게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좀 돌아가는 걸 김성수가 눈치챘는지 그제서야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결말을 향해 갑니다. 드디어 2019년 6월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일단 이때 김성수가 무기징역을 받지 않은 이유, 이걸 좀 알아보면 이전에 전과가 없었고요. 또 재판을 해가는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돼요. 또 최종적으로 이 만성적인 우울증과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심신미약이 1심에서 적용이 됐던 거죠. 그리고 동생 김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이 동생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동생 김씨를 공범으로 볼 증거는 영상에서도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졌는데요. 어쨌든 재판부는 그 당시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동생은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에 무죄를 내리게 됩니다.
같은 해 11월에 이제 2심이 열렸는데 이때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면서 결국 두 사람의 형은 각각 30년과 무죄로 확정되죠. 여러분, 이른 아침에 도심 한복판에서 190cm의 건장한 20대 남성이 묻지마 범죄와 다름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참히 살해했다는 데서 여론 또한 더 많은 공포감을 느꼈죠.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나와 우리 가족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이 사건은 A씨에 대한 김성수의 어떤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란 주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김성수가 A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살해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비록 그 적대감이 김성수의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더라도 불안한 정신을 이유로, 우울증을 이유로 감형해 주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동생의 무죄 판결은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을까라는 여운이 아주 오랫동안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